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나 임금 등 수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만든 것은 정답 지수!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지난 1986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지수 중 가장 유명한 빅맥지수 1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 빅맥지수가 아시아에서 6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인데 6일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 빅맥지수는 지난 1월 기준 4.12달러, 하나로 약 5,490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7월 말 기준 빅맥지수 4.08달러에 비해 0.74% 상승했네요. 빅맥지수만 오른 게 아닙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는데요. 과일값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데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겹친 영향이네요. 어제 보니 감자 한 알도 1,000원이 넘던데 이제 오뚜기 3분 카레만 먹어야 하나?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물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외식 한번 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어디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어지간하면 10,000원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짜장면을 주제로 하는 짜장면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사장된 것 같은 분위기던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지표를 말하는데요. 빅맥을 대상으로 하니까는 첫 번째로는 물가를 볼 수가 있고요. 달러로 환산을 했으니까 이게 환율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려면요,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판매되는 그런 물건이 필요한데요. 맥도날드는 세계 어지간한 나라 어디를 가도 존재를 하고요. 빅맥도 팔기 때문에 아주 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서비스 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참고 용도로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난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 빅맥 지수가 4.11달러로 나타나가지고 아시아에서 6번째 순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쉽게 생각했을 때 아시아에서 6번째니까 그만큼 물가가 만만치 않다라는 점으로 하나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어디까지나 이 빅맥 지수의 기준은 달러인데 미국의 빅맥 지수보다 우리나라의 빅맥 지수가 가격이 낮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물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2월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쭉 내려보면은 이쪽에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에 보면은 지난 2월에 소비자 물가가 3.1% 올랐다고 나오죠. 이게 지난 1월에는 2%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3%대로 오른 거니까 또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냐? 위쪽에 보면은 인포그래픽에 바로 나오는데요. 사과 70% 넘게 올랐고요. 귤도 거의 80% 이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농산물 물가가 큰 문제였다는 거죠. 이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내려봤는데요.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20.9%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0.8%포인트나 됐어요. 여기에 석유류도 1.5% 내렸는데 하락하긴 했지만은 이 하락폭이 줄어들었고요. 전달보다는 올랐습니다. 하락폭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물가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농산물이나 석유류 같이 변동성이 큰 품목들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품목들을 빼고 계산하는 게 바로 근원 물가인데요. OECD 방식의 근원 물가로 봤을 때는 2.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물가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변동성이 크고 그나마도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품목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물가 관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려울까요? 먼저 농산물 그리고 축산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논문인데요. 대한지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보통 국토의 한 70% 정도가 산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한반도 전체로는 한 42% 정도가 산지라고 설명을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42%가 산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같은 데도 빼야 되잖아요. 산지도 빼야 되고 도시도 빼니까 사실상 경작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작 공간이 좁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산되는 양 자체도 적은데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작지나 축산농장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요. 기후 변화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다 보니까 병충해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가축 관련 질병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도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요. 또 쌀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은 식량의 자급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기도 하죠. 두 번째 변수는 주요 자원, 특히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오피넷 자료인데요. 올해 초에는 국제유가가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도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 변동은요,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그때 확 와닿지만요, 기본적으로는 물류비를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유가 안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전반적인 상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장 뭐 섬유는 물론이고요, 바셀린 같은 것들도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찌꺼기 이걸 통해서 만들잖아요. 실제로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원유 가격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관리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가 전망은 어떨까요? 물가라는 거는 너무 높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물가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거, 이런 것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 정도로 올라주는 게 딱 좋은데요. 선진국에서는 이 수준을 한 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매번 뭐 2% 물가, 2% 물가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2%로 수렴하는 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엇갈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기후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가 무슨 상황이냐? 이거는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인데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뭐다? 비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기차를 예를 들어보면요, 부품 수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비싸죠. 배터리 자체에 여러 희귀원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희귀원소라는 건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비싸지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이런 희귀원소들, 광물들의 가격이 주춤하긴 하지만요, 다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광물의 가격들도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발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더 권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 이런 거를 많이 지으면요,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효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거를 추구할수록 물가는 오르는 그런 현상을 줄여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요, 여기에 따르는 물가 상승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제품들 많이 시장에 침투한 상태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선진국에서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2%에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물가를 관리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통화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당 기간, 어쩌면은 앞으로 쭉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과거와 같은 제로금리 시대,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기준금리라는 게 자산시장 전반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